내성전쟁, 인간과 병원균의 끝없는 싸움에 대해서 무하마드 자만의 이 책이 이제 세 번째 읽어봅니다. 딥시클릿 동굴에서 발견된 내성균. 제리 라이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북부에서 자랐다. 그곳은 광활한 황야와 희박한 인구로 이름난 지역이다. 그는 사방에 펼쳐진 온타리오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좋아했다. 그 중에서도 흙과 흙 속의 보물에 매료되었다. 바로 그런 관심사를 쫓아 그는 맥마스터 대학교의 미생물학 교수가 되었다. 라이트는 흙이 귀중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20세기의 주요 항생물질 가운데 반코마이신과 스트레토마이신을 비롯한 일부는 토양 샘플에서 나왔다. 1930년대 초부터 토양학자들은 흙 속의 세균들이 다른 종과 끊임없이 싸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수천 년간의 세균은 경쟁자를 적이라고 정교한 항생물질을 만들어 왔다. 라이트는 궁금했다. 우리 항생제 중 상당수의 원천인 토양 세균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소수의 세균종만 강력한 항생제를 만든다면 당연히 그들만 살아남아야 하는데 항생물질을 만들 능력이 없던 나머지 세균종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2006년에 온타리오주의 라이트 교수 실험실에서 내놓은 논문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라이트는 다양한 종류의 세균과 그들의 천년 방어 메커니즘을 연구하려고 온타리오주 곳곳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해왔다. 그의 팀은 실험실 근처의 토양 속의 세균 대부분이 일선 항생제 대부분에 대해 내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 그런 세균이 살아남은 까닭은 다른 세균의 항생물질이 그들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성균을 만난 항생물질은 높은 철벽에 부딪힌 듯 그냥 튕겨 나가버렸다. 그런 내성균들은 병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사실상 흙 속에서 장인의 일에만 신경 쓰는 셈이었다. 라이트 연구팀은 항생물질을 생성하지 않는 일부 세균도 여타 항생물질 생성균의 공격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바꿔 말하면 항생물질 비생성균이 정교한 내성 메커니즘을 개발해냈다는 이야기다. 이는 마치 어떤 나라가 강력한 군대를 갖추었지만은 이웃 나라를 공격하던 일이나 공격 능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와 같다. 라이트팀 논문은 새로운 발견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지만 혹독한 비판에도 부딪혔다. 과학자 중에 상당수는 세균이 스스로 내성을 지웠다는 라이트 연구팀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했다. 어쩌면 그 세균의 내성을 지닌 이유는 인간이 지나치게 개입했기 때문인지도, 이를테면 인간의 항생물질을 자연 환경에 마구 유출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항생물질은 농업에 많이 쓰였고 농업은 온타리오주의 주요 산업이었으니까 상하수로를 거쳐서 유출된 항생물질이 토양을 오염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라이트는 온타리오주 북부를 자기 손바닥 들여보듯이 훤히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지역이 항생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으며 자기가 연구한 세균이 다른 이유로 내성을 지녔다고 확신했다. 그가 토양 샘플을 채취한 지역에 항생물질이 많이 유입되었으리라고 볼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데 있었다. 한동안 그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있었다. 그러다가 2008년이 되었다. 라이트는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생물학회에 참석했다. 그는 그 학회를 똑똑히 기억한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남부 캘리포니아 태양이 떠 있고 곳곳에 부두와 잔류가 있는 해변으로부터 태양광이 광활히 펼쳐진 해안도시 샌디에이고는 더없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라이트가 그 학회를 똑똑히 기억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학회에서 과학자 헤이즐 바튼이 인간 손길이 닿지 않은 오래된 동굴 속의 세균이 오래된 지닌 습성과 속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헛소동, 동굴 배양종 모험이었다. 이때 질 라이트는 오하이오주 에클런 대학교 교수 바튼을 처음 알게 됐다. 그녀의 발표에 매료된 라이트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다음과 같은 의문을 함께 해결할 완벽한 연구 파트너를 찾았다고 확신했다. 토양 세균은 언제부터 항생물질 내성을 지니게 되었을까? 바튼도 라이트에 동의했다.
항생물질을 접한 적이 없는 세균에서 내성이 저절로 생기는지를 라이트와 함께 알아보기로 했다. 그녀는 연구를 시작하기 안성맞춤 장소를 알고 있었다. 1984년 전몰 장병 기념일 연휴에 다른 사람들이 바비큐를 즐기며 여름맞이를 하느라고 바쁠 때에 꿈을 꾸고 있었다. 쫓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동굴을 발견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4명은 이렇게 준비를 했다. 첫 조사에서 그 장소는 뭔가 대단해 보였다. 이렇게 해서 쌀쌀한 날씨에 땅을 팠다. 그래서 다음 전몰 장병 기념일 연휴에 돌아와서 일을 계속하겠다고 생각했다. 팀이 13명으로 불어난 1985년 11월이 되어서 그들은 정착지에 거의 도달했음을 직감했다. 파고 있던 곳에서 바람이 휘 불어온다는 사실은 깊은 동굴이 코앞에 있음을 의미했다. 원정대는 1980년 봄에 땅 파기를 재개했다. 지난 몇 차례 원정에서 파놓은 땅굴이 길이가 10m 이르렀는데 월어드와 두 동료는 더 멀리 나아가기로 했다. 땅 파기는 점점 밑으로 졌다. 그 바위들이 통로를 막았고 붕괴 위험이 높아졌다. 그래도 세 사람은 끈질기게 계속했다. 땅을 파나가면서 그런 동굴 진주 종 모양의 거대한 유석, 동굴 샹들리에 수정처럼 맑은 치하호를 발견했다. 하나같이 기가 막혔다. 그들은 천천히 전진했고 그들 앞에 커다란 구덩이 나타났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였다. 원정이는 구덩이 깊이가 50m쯤 되리라고 추정했다. 사실 구덩이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척 크고 깊었다. 1986년 5월 26일에 데이브 얼루드 원정대가 그곳을 발견한 이후에 탐험가들은 총 길이 2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동굴 통로를 지도로 만들었는데 이로써 세계 최대급 동굴계인 레토기아 동굴의 전모가 밝혀졌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석회 동굴이며 세균의 보고였다. 학교에서 라이트에 관심을 받은 바트너의 연구는 바로 레토기아 동굴에서 수행한 것이었다. 바트는 자신의 두 가지 관심사, 미생물학과 동물 탐험을 접목하여 3년 넘게 라이트와 함께 야심차고도 위험한 프로젝트에 공을 들였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다. 인간의 손길이 닿는 적이 없는 깊은 동굴 속에도 항생물질 내성균이 살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레토기아 동굴 깊숙이 들어가서 생물막 샘플을 채취해야 했다. 생물막은 세균으로 구성된 다세포 군집으로 보통 물체 표면에 붙어있는 미끌미끌한 물때를 가리킨다. 연구를 위해서 바트는 레토기아 동굴 속의 딥시크릿 구역으로 정정 들어갔다. 딥시크릿은 지표면이 약 400m 아래에 있었다. 그곳에 가려면 위험천만하면서도 섬뜩하고도 아름다운 지형을 가로질러야 했다. 꼼꼼한 바트는 동굴 탐험 장비를 착용하고 최소한의 필수품을 넣고 배낭을 메고서 동굴에 들어갔다. 접근이 매우 어려운 레토기아 동굴에서 세균 93종을 채취했다. 그리고 채취한 샘플을 지상으로 가져와서 동료들과 함께 검사했다. 시중 항생제나 인간의 행위에 노출되지 않은 세균이 병원용 시중 항생제의 내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라이트와 바튼이 알아낸 바에 의하면 레토기아 동굴의 세균은 깊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바튼이 채취한 세균은 인간 손길이 닿지 않은 지역에서 왔지만 MRSA 감염증 치료에 쓰이는 닥터마이신을 비롯한 매우 센 항생제 중에 일부의 내성이 있었다. 이제 라이트와 바튼은 라이트의 예전 연구 결과를 의심했던 사람들을 반박할 증거를 확보했다. 400만 년 가까이 인간 문명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장소의 세균들도 항생물질 내성균이었다. 항생물질 내성. 내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더욱더 이상한 사실도 발견했다. 동굴 세균들이 지닌 내성 유전자와 항생물질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은 장티푸스 치료제 클로람페니콜의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양상과 비슷했다. 이 소식에 미생물학계 전체가 벌컥 뒤집혔다. 2012년 당시만 해도 내성은 주로 무절제하고 탐욕스럽고 무지하고 오만한 인간의 활동이 키운다는 생각이 중론이었다. 학자들은 대체로 세균의 항생물질을 접하면 특정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그런 돌연변이가 일어난 세균은 새로운 대항생물질 방어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 돌연변이 중 일부는 자연적으로 생기는데 이는 무작위 발생일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항생물질 생성균의 공격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 내성균은 과학자가 발견하고 제약회사가 생산한 항생물질에 지나치게 노출된 결과이다.
인간 활동을 전혀 접한 적이 없으며 인간보다도 수백만 년 전부터 존재해온 세균이 어떻게 병원에서 관찰 가능한 내성 패턴을 보일까? 바텐과 라이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연구 결과를 철저히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동물에서 인간 활동을 전혀 접한 적이 없는 세균 한 종과 집 표면에서 인간 동물 활동을 많이 접해본 근연종 세균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영어에는 페니바실러스 동물 세균 같은 페니바실러스 라우투스 집 표면과 세균 비교했다. 놀랍게도 IC231은 병원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여러 항생제의 내성을 보였다. 그 세균은 연구팀이 시험해본 항생제 40가지 중에서 20가지의 내성이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LC231 내성 메커니즘 중에서 몇 가지는 다른 세균에서 나타난다고 익히 알려졌으며 여러 문헌에서도 입증된 패턴이었지만 적어도 3가지는 보고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새로운 형태였다. 연구팀은 세균의 내성 메커니즘이 매우 오래되었으며 인간 활동이나 현대의학의 경이로운 성과보다도 먼저 생겨났음을 확실히 입증해 보였다. 이는 인간의 항생제 오남용과 관련이 없었다. 동물 속 세균들은 대항생물질 방어책을 제 나름대로 개발하고 수백만 년간 아주 잘 보존했다. 이 이야기는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인간 활동이 자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사람들에게 요긴하게 쓰일 소지도 있었다. 제약업을 비롯한 관련 업계 종사자 중에서 일부는 바튼과 라이트의 연구 결과를 전부 수용하였고 항생제가 만들어지기 한참 전부터 세균이 나름의 방어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면 항생제를 농업과 식량 생산 등에 계속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병원에서 사람에게 투여하는 양보다도 3배 많은 항생제를 가축에게 쓴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분명히 세균은 인간 행동과 관계없이 수백 년간 일을 해오고 있었다. 업계 종사자 일부는 내성이 실제로 존재하나 농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라이트는 그런 반응이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했다. 온타리오 주 토양에서부터 딥시크릿 구석구석 1회까지 수년간 진행한 그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세균은 항생물질을 스스로 개발한다. 그러면 같은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다른 세균은 그 세균의 항생물질을 공격을 막으려고 내성을 키운다. 항생물질 생생균과 항생물질 내성균의 균형 잡힌 경쟁이 수백 만 년간 계속된 셈이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항생제를 남용하다 보니 흙 속에서도 냇물 속에서도 문손잡이와 베개머리에서도 그리고 물론 병원에서도 오랜 시간 계속된 균형이 깨어졌다. 약제의 내성균은 이제 확실히 우위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경쟁자 없이 번성하고 있었다. 라이트는 인간 활동이 균형 붕괴의 원인이라고 확신했다. 다른 한편 그의 연구 결과는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었다. 세균은 새로운 방어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내성균을 무력화할 만한 새로운 분자도 열심히 만들며 수많은 미발견 항생물질이 이 세상의 보배들 속에 깊숙이 숨어서 발견되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이고야, 이렇게 항생제는 끊임없이 항생제 때문이 아니라 미생물 자체가 내성을 가지는 걸로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 이 말인데요. 연어마미 적의 미생물군 유전체 4번째 제일라이트의 돌파구는 흙이었지만 가우탐 탄타스의 돌파구는 아마존 강유역에 사는 연어마미 적이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연어마미 적의 미생물군 유전체였다. 탄타스는 첫 실마리를 대다수의 사람의 위 속에 기생하는 그런 음성균 혈복도 속 기본에서 찾으려고 했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임의적인 경계는 아마존강 여역의 울창한 밀림을 가로지른다. 그것은 초목이 하도 무성히 우거져서 햇빛이 귀중한 자원이다. 그 땅은 구석구석 어디든 점유권 다툼이 벌어진다. 식물들은 대체로 높이 자라며 경쟁자의 접근을 막으려고 뽀져간 가시가 돋쳐있다. 뱀, 갈매기, 아르마딜로, 멧돼지, 제교들은 이 밀림을 수천간 돌아다니며 진화적인 사천인 인간들과 그것을 공유해왔다. 인류 학자들은 야노마미족이 거기서 대략 1만 1000년간 살아왔다고 본다. 야노마미족은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큰 원형 건물과 중앙에 있는 공동체 공간에서 의식과 축제를 거행한다. 그 부족은 과학 연구 대상으로 관심을 받아왔다. 야노마미족을 비롯해서 베네수엘라 남부와 브라질 북서부의 부족 대부분은 나머지 세계로부터 줄곧 고립되어 있었으나
1970년대의 브라질 정부의 새로운 개발 통합 정책 때문에 끔찍한 대학살과 강제 이주를 겪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채굴업자들은 그 지역을 자신들의 엘도라도로 보았다. 채굴업자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뇌물과 로비 활동에 힘입어서 밀림 깊숙이 진입하면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질병도 퍼뜨렸다. 야노마 민족은 다시 고통받았고 아마존강 역시 먹어잡이식 산업 개발에 서서히 굴복했다. 하지만 일부 부족, 특히 베네수엘라 쪽의 몇몇 부족은 변화와 파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존속했다. 그들 대부분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살아왔는데 2008년에 군 관계자들이 이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지도에 나오지 않는 마을에 야노마 민족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곧 과학자들이 야노마 민족의 장래 세균이 간직한 비밀을 밝혀낼 터였다. 하지만 우선은 문명과 동떨어져 현대의학을 접한 적이 없는 야노마미 사람들이 행여나 병이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했다. 그렇군. 북쪽에는 대도시 뭄바이는 아마존강 요역의 열대 우림과 완전히 딴판이다. 단타스가 보기에 인구가 밀집한 뭄바이의 정글은 나무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주변 소음은 이국적인 새 울음이 아니라 차량으로 꽉 막힌 도로의 소음이었다. 10학년이던 단타스는 미국인 교사의 생물 수업에 큰 흥미를 느꼈고 그 순간 중대한 결심을 했다. 그는 해양 생물의 생화학적인 잠재력에 고무되어 언젠가 생화학 박사를 학위를 따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은 우연한 사건들 덕분에 그는 기나긴 배움의 여정을 걷게 되었다. 단타스의 첫 방문지는 인도 남부의 소도시 코다이카날에 있는 국제기숙학교였다. 그는 거기서 미네소타주 센트폴의 미켈러스터 칼리지로 간 다음 그것을 발판 삼아서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마침내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몇십 년간 축적한 온갖 지식과 박사 학위로 무장한 단타스는 이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 나라가 꽃을 지그재그로 누빈 단타스의 연구는 그의 학문 분야에도 반영되었다. 단백질과학과 바이오 연구를 공부했다. 2000년 초에 제주 주제였고 핵심 하버드 조지 교수실이었다. 생물학 하버드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있던 어느 날 단타스는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간단한 시험을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그 실험은 단타스의 관심 분야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전대의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연구원들은 무한한 미생물을 보고 있는 흙을 주된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은 미국 곳곳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각 샘플에서 세균을 분리하고 유용한 바이오 연료를 만들 쓸만한 물질을 찾고자 했다. 2000년대의 첫 10년 동안은 세계 석유 가스 시장에 불안이 만감하여 생물학자, 화학자와 화학공학자들이 연료원을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세균 같은 미생물과 유기물에서 얻는 바이오 연료였다. 2000년대는 과학 분야의 전통적인 경계가 사라지면서 각지 학술기관의 새로운 학제 간의 접근 법을 도입해 시행하던 때이기도 했다. 단타스와 동료들은 갖가지 식물성 화합물을 이용해서 세균을 배양하고자 했다. 자, 이렇게 대조 실험에서 그들은 몇몇 항생물질을 극히 치명적인 농도로 대조군에 투여했다. 대조군의 항생물질 농도는 일반 세균 감염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최대 허용치보다도 몇 배나 더 높았다. 단타스는 대조군의 모든 세균이 절멸하려고 확신했다. 그런데 특이한 일이 발생했다. 단타스와 동료들은 항생물질이 세균을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심지어 일부 세균은 항생물질을 먹어버리기도 했다. 기이한 일이었다. 그 세균들은 항생물질을 먹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잘 살고 있었다. 단타스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이 세균들은 주변 환경과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주변 환경은 세균 습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단타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 과학계에서는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이 치솟았다. 이에 고무된 단타스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다. 세균과 환경의 전반적인 관계가 인간 장래에도 존재할까? 단타스는 세균의 습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생물 유전체학에 푹 빠졌다. 2009년엔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 연구실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미생물군류 전체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학회에 참석했다가 론 라이트를 만났다. 당시 라이트는 콜로라도 대학교 볼러 캠퍼스의 교수로 미생물과 미생물류 전체를 컴퓨터로 정교하게 연구하기로 유명했다. 두 과학자는 공통점이 많았고 두 사람 모두 다양한 환경 속 미생물의 습성을 탐구할 도구를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라이트와 단타스는 미생물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항생물질을 전혀 접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미생물 군요 전체를 살펴보는 일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었다. 그런 사람의 미생물 군요 전체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실험이 가능하기나 할까? 단타스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때의 문바이의 콘크리트 정글을 떠올리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운 좋게도 라이트는 과학자 마리아 글로리아 도밍게 벨로와 심력이 원투였다. 도밍게스 벨로는 푸에르토 코리코 미생물 교수였다. 2012년. 그녀는 오랫동안 미생물군요 전체에 관심을 두었는데 주요 관심사는 헬리코박터였다. 헬리코박터는 특이한 물이다. 우리는 모두 헬리코박터를 장내에 보유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적어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보균자다. 사람들 대부분에서 헬리코박터는 무해한 양성 세균이고 과학자들은 어린이가 위 속에 그 세균을 보유하면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과 천식 발병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믿는다. 하지만 헬리코박터가 어린이와 어른의 위 내벽을 손상해 궤양을 일으키는 경우가 들어 있다. 도밍게스 벨로는 헬리코박터를 경고하면서 모 베네수엘라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을 조사했다. 유럽인들이 헬리코박터를 신세계에 가져왔나? 아니면 그들이 오기 전에 헬리코박터는 그곳에 있었는가? 식민지 개척자인 스페인들이 홍역에서 천년대에 이르기까지 온갖 질병을 가져오는 바람에 원주민이 떼종을 당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도밍게스 벨로는 유럽인들이 헬리코박터 보균자로서 그 세균을 그 지역으로 그리고 원주민에게 장으로 옮겼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조사에 착수했다. 그녀는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원래 아시아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유럽계 헬리코박터와 아시아계 헬리코박터가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런 교통관계는 실험실 실험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유럽인 식민지를 접한 적이 없는 토착 부족의 장에서 헬리코박터를 채취해 연구한다면 도밍게스 벨로는 답을 얻을 터였다. 그녀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몇몇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동료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토착 부족의 헬리코박터가 아시아계임을 입증했다.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이 수많은 병원체와 질병을 라틴 아메리카에 가져왔지만은 헬리코박터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 도밍게스 벨로는 1990년대부터 협력해온 베네수엘라 정부와 아마존 열대병관리본부의 지인들을 통해서 얼마 전 베네수엘라 군이 헬리콥터로 감시 임무를 수행하다 야노마미족을 몇 명 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야노마미족은 아마존강에 멀리 떨어진 아직도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었다. 이들은 그들이 과학 데이터의 보고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들이 매우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당연히 그들은 지방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심지어 도밍게스 벨로조차 지금까지 그 부족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한다. 그 위치는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 면역자나 백신 접종자와 접촉할 경우 야노마미족이 전멸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야노마미족은 백신 접종을 전혀 받지 않았으므로 홍역 같은 치명적인 감염증에 대한 면역력이 없을 공산이 컸다. 2009년에 베네수엘라 정부의 의료 파견단이 야노마미족 거주지에 도착했다. 주민들에게 전염병 예방주사를 접종하기 위해서였다. 의료진은 병을 옮기지 않도록 엄격한 수칙을 따랐고 그 작은 마을의 주민들이 수렵체질인으로 야생 바나나, 제철 과일, 작은 물고기, 섭지의 개구리를 먹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장 가까운 진료소로도 걸어서 2주 걸리는 거리를 걸었다. 의료진은 주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서 배설물 구강 팔란 쪽의 피부 샘플을 채취했다. 그런 샘플이 바로 도밍게스 벨로가 야노마미족의 미생물류 건체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 대상이었다. 도밍게스 벨로는 야노마미족 샘플에 대한 접근권을 얻으려고 방대한 수리 작업을 처리했는데 이런저런 허가를 모두 받기까지 1년이 걸렸다. 이렇게 연구를 하는군요. 롬라이트가 도밍게스 벨로와 탄타스를 이어주었다. 도밍게스 벨로가 연구하게 된 야노마미족 샘플은 헬리코박터가 기원뿐 아니라 다른 정보도 알려줄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멀리 밀림 속에서 살면서 항생물질 사용 이력이 없는 토착 부족이 본디 항생물질 내전 유전자를 보유하는지도 알려줄 가능성이 있었다. 단타스는 연구실에서 일을 시작했다. 샘플 이용 권리는 아무나 쉽게 얻지 못했고 그래야 당연했다. 매우 희귀한 샘플이었기 때문이다. 도밍게스 벨로가 베네수엘라의 관계 당국으로 연주를 되어줬고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연구팀은 발동이 걸렸다 등등 해서 이렇게 아마존 밀림 고립지에서 1980년에 제약해서 연구실에서 개발한 내성이 생겼을까?
제리 라이트와 헤이즐 바튼이 그랬듯이 탄타스, 나이트, 동행게스별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여줬다. 문명을 접한 적이 없던 연어마미족의 미생물류 근처에는 일반 항생물질뿐만 아니라 연구실에서 개발한 약에도 내성이 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단다스는 추측밖에 하지 못했는데 두 가지 선택지가 그럴듯해 보였다. 첫째, 단타스 연구팀이 발견한 분자 조각들은 야노마미족 세균에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지도 모른다. 즉, 그 분자 조각들이 멀리 있는 연구실에서 만든 현대적인 고급 항생제도 막아내는 현상은 우연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두 번째 가능성은 단타스와 그의 동료 중에 상당수가 상황을 낙관한 이유였는데 이른바 합성 항생물질들은 합성물질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가설이었다. 어쩌면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만들기 시작한 물질들이 실은 자연이 예전부터 즐거워 만들어온 화합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합성 분자들이 아마존강 요역의 어떤 세균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가까운 자연 환경의 일부인 그 화합물들이 부족민 몸에 들어가서 부족민의 미생물 군유 전체에 내성을 부여했을 터이다. 이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미생물유 그 전체에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새로운 약과 화학물질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다는 의미다. 수십 년간 미생물 학자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강력한 항생물질을 만들어내는 세균이 흙에 무한정 들어있으리라고 생각해왔다. 1940년대에 연구자들 일찍부터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1950년대에 제약회사들의 토양 샘플에서 갖가지 새로운 항생물질을 만들어하며 발흥미를 맞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하지만 60년대에 신약 파이프라인이 말라가자 과학자들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다. 단다스, 도밍, 게스벨로, 라이트 등은 초창기 토양학자들이 예감이 맞았음을 증명했다. 상황을 낙관할 만한 이유가 정말로 있었다. 내성 있는 동물 세균과 야노마미 미생물 군유 전체가 발견된 사실로 미뤄보면 우리는 자연의 비축물을 아직 다 써버리지 않은 듯하다. 또한 현대의학이 없이도 항생물질에 내성이 생기는 세균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미뤄보면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항생물질 세균이 다윈주의적인 생존 투쟁을 벌이면서 개발하고 사용한 항생물질이 저 바깥에 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화학물질을 찾으려면 더욱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다.